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약간 색다르게 원래 3부와 4부에서 전해드렸던 여의도 청년 정치를 1부와 2부에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두 분 나와 계시죠.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이거 딱 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 우리 지금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쌍수라도 했나 쌍꺼풀이라도 했나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망막을 한 9년 전쯤 수술을 했어요. 8년 전인가 하여간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망막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떨어져서 이걸 붙였는데 이게 붙이는 게 뭐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요새는 1년에 한 번씩 이 병원에 가서 이 CT를 찍어요, 눈. 예? 근데 CT를 찍기 위해서 이제 동공 확장이 하는 안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벗으면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건데 머수를 쓴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 쓰고 오신 줄 알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검정 셔츠와 함께 약간 노리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렇게 봐주니 고마워요. 네. 저희 컨셉으로 다 같이 쓰고 할 걸 그랬네요. 글쎄요. 네, 저희한테 왜 컨셉을 안 알려주셨지? 이러면서 저희도 선글라스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좌우지간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박재 PD가 얘기하는데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좀 거시기 하잖아요. 뭐냐하면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지금 입장이 좀 바뀌어가지고 야당이 이제 약간 튕기는 자세를 하면서 여당이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여야 합의로 해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단체 내일 파업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지막까지 좀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것 때문에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단순히 간호법 통과만 이제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뭐 임금 인상이라던가 인력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보건의료 노조에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협상이라든지 전향적인 이 정부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아마 파업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그러니까 보건의료 단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인데 그렇죠. 이 간호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단 수건이 하나 해결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수건이 됐으면 저는 사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간호법 거부권 행사했을 때 제가 막 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왜 거부권 행사하느냐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이라도 통과가 됐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물론 그래요.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고 이제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거 지금 저는 사실 간호사 선생님들의 어떤 의료인으로서의 직업 윤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파업이 크게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말씀하세요. 뭐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예 이제 파업 계획을 전면 철회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뭐 협상을 다시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간호법 통과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그리고 앵커께서 짚어주셨듯이 굉장히 경무에 시달려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병원에 대한 뭐 어떤 재정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더 입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호사분들의 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단순히 간호법 제정이 됐다, 뭐 통과가 됐다 이것만으로 어떤 이분들이 그동안 호소해왔던 고통에 응답하는 방식은로는 좀 불충분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게 결국은 지금 의정 갈등인데 말이에요. 이 대통령에서 국정 브리핑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그죠? 여기에는 의료 노동 교육 또 하나가 뭐죠? 의료 노동 연금. 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처음에 이제 정부 출범하고 가장 크게 잡았던 3대 개혁안은 연금, 교육
그리고 연금 고용 노동 뭐 이 내용이었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원이 해가지고 이제 의료개혁 부분이 들어서게 된 건데요. 지금 이제 2년 반 전환점 넘어가면서 이제 그간에 있었던 분야의 성과와 그리고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점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 가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지금 준비 열심히 용선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지난 그 기자 간담회 이후로 5월 달이었죠.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 맞는 간담회에서 과연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 이 부분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짚어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맞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원래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국정브리핑한다, 기자회견한다 이러면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대충 짐작이 되고요. 또 그냥 그동안 해오셨던 어떤 주장들을 되풀이하고 뭐 의료개혁 특히 의료개혁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지금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그 총선 전에 했던 의료개혁 관련 담화 기억하실 텐데 그때도 진짜 장시간 동안 50분 넘게 했죠. 네, 장시간 동안 정말 왜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타협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천명하셨던 거랑 똑같이 저는 이번에도 약간 타협의 여지는 전혀 없다. 뭐 의료계 쪽에서 먼저 입장을 바꿔라 이런 방식으로 아마 주장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불난집에 기름 붓는 그런 브리핑이 되지 않을까 싶어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보수 지지층이나 아니면 중도 지지층이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지지를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이 정치적 현상을 오래 들여다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게 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료 문제라는 건 개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자라는 게 인사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글쎄 대통령이 저는 뭐 원칙을 얘기하겠죠. 원칙적으로 뭐 의료 개혁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하고 원래 그 지도부하고 밥 먹기로 했으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뭐 다 바쁜 세상인데 그걸 좀 지켰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추석 이후로 미루어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사정이 있겠지만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뭐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좀 만나셨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의정 갈등을 좀 이렇게 해소해보자라고 하는 당 차원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조금 어긋나면서 이렇게 그 만찬 자체도 좀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전공의협회 박담협 회장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나는 시도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적 기대감이 발생한 것도 맞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만남 자체를 용산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오히려 그리고 비공개 만남이었는데 며칠 후에 단독 보도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좀 어긋남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용산에서 또 정부에서 이 사태를 보는 입장은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다. 다 써서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조금의 더 어떤 그 압박과 기다림의 이 전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25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26년 증언안은 좀 유예하자라고 하는 안을 가져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사실 이러한 안을 좀 논의하기 전에 먼저 최소한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가지고 먼저 협의한 상태로라도 비공개로 만났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제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
저는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든요. 근데 어휴.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사고를 더 많이 당해요. 그냥 장비 없이 들어가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이 이제 10m, 15m, 20m를 찍고 다시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거 하시면 뭐 멍게도 따고 뭐 이런 들어가서 한국에서는 못합니다. 아, 예. 근데 그렇게 프리다이빙 들어가시는 분들이 나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 나 그러다 1m 사고 더 들어갈 수 있어. 나죠. 그러다 사고가 네. 나거든요. 지금이 딱 그 경계선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한숨을 다시 고르고 내려오느냐. 예, 저는 이 순간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당과 정과 그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통은 그냥 자기들끼리 의견 나누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배드캅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국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아서 의례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전략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 전략을 위한 숨고르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산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두가 다 의사 증언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동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은 동의하지만은 방법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것인데 25년도는 당장 해서 1,509명을 늘려놨는데 26년도에는 이거를 전면 백지화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의정 갈등 문제뿐만이 아니고 교육계와 학부모와 학생들까지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쉽게 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도 당에서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무슨 뭐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계속 뭐 화해했다 붙었다 뭐 또 사이 안 좋아졌다 사이 안 좋아지니까 밥 안 먹는다 하고 젊으신 분이 그 옛날 드라마를 안 열심히 봤습니다 저 옛날에 옛날에 열심히 나이답지 봤고요. 않게 뭐 그때 TV 열심히 봐가지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그 여권 내부의 자중질환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당혹감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렇게 비유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동훈 대표가 여당 쪽에서 이 대통령의 어떤 정책 방향성을 지지를 못해주느냐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듯이 의료 대란의 심각성을 국민들은 모두 느끼고 있고 걱정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언론을 비롯해서 정치권 인사들은 모두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혹시라도 어떤 엄청난 이 쓰나미가 몰려올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산만 좀 태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국민들이 느끼는 만큼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냐 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같이 조별과제하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조장이라고 치면 그 조별 과제를 요새 잘 안 시켜요. 팀플 그 팀플 하면 애들끼리 싸우고 막 지금 저한테 싸우잖아요.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똑같이 정청값 아니고 맨날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시켜요. 저는. 근데 아주 정확한 비유신 게 방금 싸운다 하셨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네요. 조별과제 하면서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싸우고 있는데 이 대통령께서 사실 조장으로 봐도 되잖아요. 조장인데 이게 조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조장이 가는 방향이 잘못되면 이 피드백도 주고 수정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체적인 기획이나 컨셉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장이 요지부동이니까 조원들이 계속해서 애가 타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교수님한테 달려가서 학생들이 누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도 보면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께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읍소를 하고 있고 용산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라고 굉장히 서로 불쾌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뭐 만찬회동 미루고 이런 게 단순히 뭐 대통령의 성격이 뭐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싶지는 않고 대통령께서 정치가 필요한 국면에 정치를 안 하신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사실 정치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막대하게 끼칠 수 있는 일이 정치라고 한다면 상황을 보면서 타협할 건 하고 대화할 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찍어 누르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만 하는 거죠. 이건 정치가 아니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의 가장 최악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만찬 연기를 제가 들은 바는 없다. 이게 또 다른 이제 패신 논란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원내대표실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 대통령실에서 원내대표실과 소통하는
팀 그리고 당대표실과 직접 소통하는 팀이 있는데 일단은 그 팀이 달라요? 다른데 같이 논의하고 하죠. 근데 음. 원래대로 가장 좋은 거라면 비서실장께서 당대표랑 직접 소통하셔서 일정 다시 잡자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거는 좀 실무자 선에서 원내대표실로 전달이 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그 만찬이 미뤄진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은 다시 생각해서 그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내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일로 잡혀 있어서 이제 대통령이 하실 얘기 다 하시고 내 방향은 이거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다시 그냥 그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오히려 정책적 어긋남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것을 당이 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야당과의 협의점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오히려 그림상으로는 더 좋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정황으로 본다면 저는 내일 국정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방향은 좀 확실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방향이고 또 다른 일각에선 먼저 만찬을 하고서 그 다음에 국정 브리핑을 하면 여론을 보다 많이 녹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명분 나왔었거든요. 쌓기도 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근데 이제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게 됐어요. 한참 후회하는 거니까 추석 후라는 거는 크리스마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이웨이 기조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강경하게 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굴어왔기 때문에 어떤 타협안이나 뭐 물러서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근데 지금 그런 대통령의 자존심 지켜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런 의료 대란의 문제는 뭐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다라고도 하셨지만 사실 국민의 어떤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면에서 대통령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오히려 한 여당 측에서 사실은 출구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걸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출구 전략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뭐 대화의 테이블에 이제 앉지 않는다라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의 심각성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정상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의 판단 자체가 좀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의료 뭐 대란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냥 자신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하는 어떤 비판적인 의견으로만 치부할 뿐이지 실제로 민생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 반기를 드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뭐 비판을 떠나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누구나 다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정성과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 둘 다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치과 진료 받았는데 충치 있는데 치료하실래요? 물어봐서 지금 꼭 해야 되나요? 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한데 지금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치료처럼 이거 지금 증언해도 되고 나중에 증언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시간이 도래하고 2035년이 다가오면은 절대적 의사 부족 현상을 우리는 겪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그 어느 정부도 그 어느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의사정원 문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하나의 깃발을 가지고 이끌어왔고 그리고 내년도 1509명이라는 증언이라는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인기 영합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 때는 좀 해결하고 가자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10년 후에 의사가 없어서 그 생기는 환자들의 문제점과 지금 당장 이번 추석에 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생기는 환자들의 문제점 우리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자 또 정책 판단의 문제거든요. 다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속 너무 깊이 들어가면 위험해진다. 잠깐 나와서 숨고르기 하고 한번 다시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의사 증언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이고 사실 그 의사분들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던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바뀌면
이 우리가 생각도 이게 좀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보십시오. 지금 의대 1학년 학생들 유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구제 안 됩니다. 그럼 유급한데 이 학생들 플러스 1,500명이 이 애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마무시한 숫자를 의대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1,500명 증만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받아도 힘든데, 예? 1,500명 플러스, 그러니까 1,500명으로 하고 거기다 1학년 학생들 또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교육과, 그러니까 일단 상황이 이게 변했다는 거고 두 번째 상황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아무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실로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릎 꿇으란 얘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고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정부가 지금 답을 내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이유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그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국민들도 그렇고 뭐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래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현장 의료의 혼선이라든지 뭐 붕괴까지도 우려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좀 접어야 했던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도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대책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고 그리고 장밋빛 미래 뭐를 강조하면 뭐 합니까? 지금 현장에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 예를 들면 뭐 의사가 더 증원돼서 더 좋은 질 좋은 의료를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는 누가 못 합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현장에서조차 뭐 지금 몇백 명, 몇천 명 늘어나게 되면 그걸 수용할 만한 뭐 강의실은 있느냐 아니면 커리큘럼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송 중에 법원이 2,000명 증언의 근거를 제시하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논리조차도 사실은 탄탄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예정되어 있고 그 전에 이미 전공의들은 떠났고 전문의들이 이제 와서 그 자리를 채웠는데 그 전문의들조차도 이제 과부하 탈진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혼선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지금 사실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을 내놔야 하는 것이고 그에 발맞춰서 또 어떤 입장도 선회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정치인데 대통령이 내가 옳다라는 말만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하는 게 과연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적 안목을 바라보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의료 빼놓고 이 뭐죠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누구든 욕먹는 거래 가지고 사실 손 잘 안 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 그걸 했으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연금을 한다. 뭐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욕 먹어도 하겠다. 이건 이해가 되고 긴축 재정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것도 뭐 사실 지지율 낮은데 뭐 돈 풀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걸 무릅쓰고 긴축 재정하도 다 되는데 의료는 여기 조금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하는 말인데 자 있잖아요. 이것과 연관돼 있는 게 뭐냐? 여야 대표회담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2부에서 계속하죠.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할 텐데요.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1부에서 이 의료 노조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이제 유난 갈등이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는 판단하는데 자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지금 또 다른 축이 뭐냐면 여야 대표 회담입니다. 그런데 이 유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의 여야 대표 회담 과연 이게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주제로 할지 그걸 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낼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의 셈법을 돌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인가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 인터뷰 내용 한 거 보니까
본인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밀당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 밀당이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어쨌든 그 두 대표가 한 자리에 앉는 것 반은 생중계로 하고 반은 비공개로 하던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지금 이 둘의 만남의 국민적 기대감은 높여놨거든요. 높여놔서 단순히 어떤 걸 협의하느냐 정책적 결정을 하느냐 이거 넘어서 누가 다음 지도자감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는 그 의제에 대한 난맥은 있다 하더라도 이 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저도 회담 자체가 아예 무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점점 더 극심해지는 양상이 지속이 된다면 이게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여당의 입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대통령의 입장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분리해서 간다라고 하면 여당 대표랑 뭐 입씨름도 하고 합의 볼 거 합의를 봤는데 만약에 용산에서 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동의해주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이제 여야 대표 회담에서 거둔 성과가 성과로 남을 수 있을 거냐 이런 의문도 사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의제 조율이 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극이 크다 이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서로 생각하는 어떤 의제의 내용이나 방향 자체가 너무나 달라서 이거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그럼에도 무산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쨌든 여야 대표 입장에서 이 둘이 만나는 게 그러니까 득이면 득이 됐지 실이 될 리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그 의대 정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좀 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에 적은 동지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게 여당 자체가 좀 분화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의 어떤 우호적인 우군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이제 압박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가능성이 또 열릴 수 있고 오히려 여야 대표가 만나서 민생 의제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하고 대통령실보다 좀 더 진전된 입장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결국에는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을 압박하고 이런 게 실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온 실제적 경쟁 세력, 대권의 경쟁 세력은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더 붙여놔서 정권 교체 하나의 키워드를 내세우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우리가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올 때 그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건 역시 정권 교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효과를 노린다면은 아마 이 회담의 셈법은 또 다르게 작용하지 않을까. 다만 아주 가깝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한 대표 입장에서 될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는 단독 영수회담을 주장한다. 하기에 그 빌미에도 좋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회담을 통해서 정치권이 뭔가를 실마리를 찾았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양자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하면은 이건 또 한동훈 대표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좀 셈법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한동훈 대표하고는 소통의 이미지를 쌓는 파트너로서 이제 저걸 하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래서 전선을 뚜렷이 하는 이중 투트랙 전략을 한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타당한 분석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 지도체제가 2기에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기에서 1기와 무엇이 다를 거냐 이걸 봤을 때 결국에 어떤 민생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겠다. 그리고 협치와 포용의 이미지를 가져가야겠다. 이 생각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최근에 메시지도 보면 이제 우리 안으로 총구를 겨누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또 최근에 내시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리고 이제 대표가 되시고 나서 제안한 게 그 영수회담 제안과 대표회담 제안을 했잖아요. 여야 대표회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마 그 전략 측면에서 저는 좀 부합한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이제 용산을 압박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이승환 행정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이미 지금 여권 내에서는 저는 분열이 시작됐다고 봐요. 실제로 친한과 친윤계의 온도차가 굉장하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표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내에서 의견을 통일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좀 반발을 하고 있고 아마 친윤계도 부글부글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이 자기 정치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을 활용해서 대통령과 대립각을 더 강하게 세우는 도구로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전혀 불리할 게 없는 상황이고 이미 여권 내부 지지층이 그냥 알아서 분열이 되고 있고 한동훈 대표 역시도 그 분열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대통령과의 갈등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어떤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나 지지층을 견고하게 가져가기는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층을 흡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전략적으로 여러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한다라는 거는 사실 요새 운영이 현안 질의라든지 혹은 다른 예를 들면 뭐 방통위에서 그 과방위에서 방통위 문제를 다루는 방식 이런 걸 보면은 좀 그런 게 이렇게 더 강화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더 강화는 하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실가 각을 세우고 이 정부에 대한 압박을 늘려야겠다라는 거는 그건 당연히 눈에 보이는데 그 방법 자체가 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이 정부가 친일 정부다. 뉴라이트에 장악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좀 망상 같은 전략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정말로 이거는 그 계엄 문제라든지 친일 문제라든지 이거는 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카드거든요. 이 친일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사고 계엄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먹히지가 않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내 장악하고 이제 차기 주자로서의 몸값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호기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사법 리스크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가 정말 현실화됐을 때 이건 정권에 의한 탄압이고 이 정권은 계엄령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정부이고 7.1 정부이고 이 사법부까지 농단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러니까 어떤 땔감들을 저는 계속 던져주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친일 논란이라는 게 민주당이 그냥 단순히 음모론처럼 주장한다고 해서 뭐 퍼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시대가 뭐 정당에서 주장한다고 그걸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게 힘을 얻느냐? 왜 그런 이 정부 여당을 향한 어떤 친일 프레임 이것이 왜 힘을 얻고 확산이 되고 있느냐라고 보면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 때문이에요. 뭐 독립기념관장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뭐 한국학중앙연구회 이런 데 이제 앉혔던 분들을 보면 과거에 뭐 일제 강제동원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제의 편을 들었거나 아니면 지금 최근에 이제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인사들이 뭐 대표적으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일제 신민이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우리 국적이 굳이 따지자면 일본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독립기념관장은 심지어 이 광복절 1945년 광복에 대해서 물었을 때 노코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앉혀놓으니까 이게 결국에 대통령의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의 역사관까지도 함께 포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인사들을 앉히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런 뉴라이트 사상에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최근에 뭐 MBC 이제 장악하려고 하다가 법원에 의해서 또 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통위 2인 체제 위법한 의결에 대해서 법원이 분명히 지적을 해줬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근거들이 알아서 척척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누가 자초했냐? 다 대통령께서 하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검찰이 취하고 있는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무슨 정말 진짜 다 잘못만 모아놓으면 무슨 대백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탓만 하지 마시고 저는 좀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탓이 아니고 민주당이 과도한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죠. 저는 그저께 있었던 김문수 후보자의 그 모든 국정감사 내용이 그 일제시대 우리 국민들의 국정은 어디였느냐 이거 하나로 다 귀결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006년도에 안성기 씨가 주연한 영화 중에 한반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우리나라 사회 젊은 사람들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2002년 월드컵에서 아주 정말로 여태까지 느껴본 적 없던 희열을 느끼고 4년 후가 지나서 새로운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그때 다시 그거를 상기하고 싶었는데 한반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성기 씨가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 역사학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일제 침탈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고종 황제가 국세를 2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그 일제 침탈 당시에 찍었던 국세는 위조된 겁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 침탈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라고 그 영화 엄청나게 인기 있었거든요. 정말로 와 정말 그래 일제의 침략 자체가 잘못된 거고 우리는 침략당한 적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사관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배했었고 저도 야 그래 국세를 찾아야 돼 막 이런 해서 온라인에 동호회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신 승리였던 것뿐이죠. 저는 이렇게 정신 승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에서 송기정 선수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정말 역사의 영웅이고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그 송기정 선수가 아이엠리안이라고 얘기했던 것 그렇다면 우리가 국적이 한국이라고 말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갈 때 들고 갔던 여권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사관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 정말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우리의 국권을 침탈당해서 우리의 서류상 국적은 일본이라고 표기돼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우리의 의지적 국적은 대한제국이었고 대한민국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인데 이것 가지고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 자체는 저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보고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헌법에 의해서 1919년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그 법통을 개성해서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의 국민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요.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고 그 헌재 판결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북한 DMZ 넘어가서 혹은 중국 통해서 가서 이게 우리나라 땅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역사를 인식하는 거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그 한 가지의 그 발언을 가지고 이 후보자와 이 정부와 이 모든 의원들과 장차관 자체를 친일로 매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민주당이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걸 과연 국민 동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너무 이제 논점을 넓게 가져가고 흐리시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장차관이 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대일 외교 기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뭐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 외교부가 어떤 그 강제 동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기재 필요성을 주장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 일본에 지나치게 그동안 저자세 외교를 했고 심지어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어떤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목은 잘 나오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임명됐던 모든 장차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독립기념관장이나 아니면 역사 관련된 또는 역사 교육과 관련된 어떤 공적인 자리, 공직에 앉히는 인사들의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니 굉장히 친일적인 발언들을 했거나 과거에 어떤 임시정부의 정당성, 법통 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쌓아오신 뭐 일종의 건국절을 제정하자라는 그런 취지에 동의하는 발언을 해오셨던 분들이 지나치게 많이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니 대통령 뭐 헌법주의자 아니세요? 법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심지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나와서 1945년 광복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노코멘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하게 매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독립기념관장이 그때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 얘기 자체가 논쟁이 되니까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한 거고 아니, 이전에 그게 논란이 본인이 될 그 게 이전에 아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헌법에서 기재된 것처럼 임시정부에서부터 그리고 45년 광복과 48년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정하겠다.
인정한다. 그리고 1919년도의 대통령도 이승만이었고 45년도의 대통령도 이승만이었던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을 태어난 날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원래 우리의 동양적 사관에서 조선적 사관 우리 조선에서 그 사관에서는 잉태된 순간부터를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100일을 기념하고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주고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잉태와 탄생의 순간 모든 순간이 한 인간을 만드는 과정인 것처럼 건국과 광복 그리고 독립운동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사관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정치 쟁점화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정부 그 어느 누구도 이 건국 논쟁에서 건국절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계엄령은 어떻게 보세요? 계엄령 주장. 저는 뭐 그건 좀 과도했다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계엄령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조짐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그냥 제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일종의 정치적인 경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김용현 경호처장을 이제 고위직에 그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앉히시는 과정들이 좀 잡음이 많았잖아요.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앉히고 또 안보실장은 왜 갑자기 교체되며 어떻게 보면 미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외교 라인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시점에 왜 주변을 다 군 출신으로 채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정책적인 면, 전략적인 면에서 이 대통령의 인사의 부적절성을 좀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그 김용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상병 수사 외압의 피해자로 또 지목을 받고 있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인사를 이렇게 앉히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을 종합적으로 해보자면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게 1분씩 드릴 테니까 그 맥메스터가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미국에서 김정은에게 핵은 방어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런 측면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식이 한반도를 지금 위기로 만들어 놓은 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그 남북 회담과 그리고 미국과의 같이 회담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평화를 연출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그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됐고 지금 거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자살 드론에 오물풍선에 하고 오면서 예. 이렇게 했던 그 성과 저는 이 성과가 북한을 위한 성과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뭐 증언론들 더 나오면 나올수록 예. 오히려 우리 쪽에서 이거 특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성민 씨. 글쎄요, 뭐 일단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역할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맥락에서 이 발언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이제 회고록에 나온 주장만 가지고 그것이 100% 사실이었다 이렇게 뭐 단언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리고 이제 얘기라는 거는 문맥상으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하여간 이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 회고록이 나온 시점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고 이 회고록이 왜 이 시점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느냐, 과연 예. 이 회고록의 내용을 100% 신뢰할 수 있냐, 이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